수명은 늘어나고 돈 들어갈 때는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일단 공감대는 지금 이미 충분히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60세 이상 인구가 좀 늘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요새 뭐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또 아이를 키우는데 60세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게 된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무엇보다 이제 국민연금 수급하는 그 연령대가 63세로 늘어나서 이미 3년의 공백이 있고, 이것도 2033년에 가면은 이제 65세까지 수급 연령이 늦춰지기 때문에 이 간극을 좀 메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방식에 대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노동계에서는 현재 고용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지금의 연공 서열 방식으로 60세 이상의 좀 이렇게 노동자들을 감당할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재고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정년을 연장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 뭐 결혼을 또 늦게 하다 보니까 60세가 돼도 자녀들이 아직 그쵸. 한창 뭐 청소년이거나 네. 아니면 막 어린 나이인 경우들이 앞으로는 계속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12년 만에 또다시 정년 논쟁이 불붙었는데요. 서혜진 변호사께서는 또 대표시잖아요. 경영진 입장에서 네. 이 정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이런 것까지 생각할 정도의 경영진의 입장은 아닌데 또 경영하시는 분들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인건비 부담이 그냥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영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고 퇴직 후 재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임금 체계를 좀 개편하는 방식으로 좀 시기를 두고 다른 논의들과 함께 진행을 하자라는 의견이 좀 많죠. 그렇군요. 사실 뭐 요즘 60세가 너무 젊잖아요. 젊죠. 그죠? 저 드라마 다 봤거든요. 그 서울 자가의 저도 다 대기업, 봤어요. 네. 대기업다니는 부장. 김 부장 이야기. 너무 그쵸, 눈물이 울었어요.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눈물 났어요. 남의 얘기 같지가 예. 않고 저도 이제 또 회사를 다니다가 또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오 막 진짜 막 짠하기도 하고 뭐 우리 내가 아는 형 얘기 같기도 하고 뭐 옛날 아버지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드라마가 사실 이 현실을 다 반영하고 그렇죠. 있는 예. 모습이고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죠, 기자님? 맞습니다. 이 국가데이터처의 이제 조사에 따르면 그 주된 일자리의 평균 퇴직 연령이 52.9세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근속 기간이 남성을 기준으로는 21년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김 부장과 같은 이 사무직의 한 70% 가까이는 재취업을 하더라도 본인의 경력을 살리지 못한다. 뭐 이런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세비 씨 이집트 얘기도 궁금한데요. 이집트도 정년이 따로 있나요? 지금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그 법안이 이미 이집트에서 2019년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정 정년은 이제 60세였는데 2040년부터는 65세로 이렇게 정하기로 합의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은퇴 후에는 이제 수입이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 어떻게 생활들을 하세요, 이집트에선? 우리는 이제 대가족 단위로 많이 살다 보니 네. 사실은 부모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부모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약간 사회적으로 불효의 증상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봐라. 자녀가 얼마나 못됐는가 이런 게 있으니까 무서워. 항상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약간 연대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럼 자녀가 이제 또 부모를 모시고 해야 되는데 막 예를 들면 뭐 다른 나라로 이렇게 와서 혼자 살거나 이러면 네. 좀 그럼 돈을 보내줘야 돼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쌤이는 어떻게? 공무원이시기도 하고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을 하셔가지고 지금 연금을 받으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저한테 돈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보내주겠다고. 근데 그거는 엄마가 환율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환율을 아니 알고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은퇴를 하더라도 대부분이 더 일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것만 봐도 어서 빨리 이 정년 연장에 대한 절충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만의 고민만은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참고 사례가 있을까요, 세미 씨? 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2013년에는 65세로 늘리면서 고용을 이렇게 의무화했으나 네. 지금 방식은 이제 정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재고용 같은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이 법을 실행하고 있어요. 1986년에 미국에서는 이제 정년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떨어져서 아예 정년이 사라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본처럼 65세로 이미 올린 나라도 있지만 이게 뭐 무조건 65세로 정년을 올린다고 또 다 해결되는 것도 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서혜진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방법이 좀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단계적으로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게 조금 더 그 현대 사회에 맞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뭐 연공 서열 방식의 임금 체계가 아니라 정말 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취급이 되고 또 그에 맞춰서 언제든지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연금 개혁이라든지 다 체계적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할 이슈이기 때문에 정년의 문제만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항상 따라오고 또 뭐 약간 세대 갈등으로 분위기가 흐르기도 하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그 KDI 연구 결과를 보면 정년 연장으로 한 명의 고용 연령이 증가를 할 때 네. 이 청년 일자리가 한 0.2명 정도가 감소된다라는 연구 결과는 있어요.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보면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이후에 이 고령 근로자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이 청년 근로자는 0.4에서 1.5명이 줄어든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은 이제 통계가 아니라 연구 결과인데 과연 이것이 정년 연장이나 아니면 고령 근로자 증가로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가는 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도 미국의 그 일자리가 한 20만 개 정도 청년 일자리가 없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 20만 개 중에 거의 대부분이 AI에 관련된 고연관 AI 일자리가 없어졌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산업 형태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신성장 동력의 문제 좀 이런 것도 같이 좀 결부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해석은 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렇죠? 어렵죠. 네. 이 정년 연장 뭐 피할 수 없는 현안이겠지만 고려해야 될 게 이렇게나 많습니다. 뭐 국회에서도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해야겠고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필요한 순간 히어로 입법검증본부 시간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 히어로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입법검증본부를 찾아오신 분은 3세판의 사나이입니다. 당내 경선만 10년, 국회의원 선거도 3수 끝에 6선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에 입성에 성공한 집념의 아이콘이십니다. 국회에선 누구보다 앞장서서 소상공인, 임차인 등 수많은 우리 사회 을들을 위해서 달려온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양 동안구 갑의 민병덕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네, 먼저 궁금한 게 안양 동안구갑 지역에서 10년 동안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다른 지역구도 있었을 텐데 동안구 갑을 고집하신 이유가 가장 먼저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데요. 고집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지고 우리 동네. 제가 새 아이를 거기서 다 키웠습니다. 예. 네, 셋째는 거기서 낳고 키웠고 그 셋째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니까 오래 사셨어요. 동안이시네요. 동안이죠. 네. 동안구 갑이에요. 동안 갑. 밥이에요, 심지어. 네. 우리 아닌. 이렇게 받을 줄 몰랐네요. 동안구 갑의 네. 동안 동안 민병덕 의원이.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석현 의원님이 거기서 88년부터 그렇죠.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32년을
하신 분이셔요. 근데 아무리 내가 거기서 살았어도 그렇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아 좀 피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법도한데. 그 생각이 안 들었던 건 아니고 네. 피해 볼까도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제 고향인 해남으로도 내려가 볼까 그런 제안도 받고 그랬었는데 근데 계속해서 나아졌거든요. 3번 경선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30%대로 지고 또 4년 더 해가지고 40%대로 지고 또 4년 더 해가지고 50%를 넘겨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나아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것도 꽤 뿌듯한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별명이 뭐였냐면 깻잎 정치였어요. 깻잎을 쌓아간다. 한 장 한 장 담그듯이 사람들을 만나서 정치를 한다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들었던 신조어가 깻잎 정치, 민병덕의 깻잎 정치. 그래도 6선을 이기려면 깻잎 엄청 많이 쌓아야 돼요. 예, 많이 쌓아야 됩니다. 세 번째 경선 치르실 때는 뭔가 딱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이긴다라는 잡아도 확신이 안다고. 들었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 그 유권자들 그분들이 어땠냐면 제일 처음에 제 나갔을 때는 너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이랬고 이제 4년 지나서는 아직 안 가고 있네 또 나왔어 이런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그렇죠. 느껴지셨군요. 예. 세 번째 할 때는 내 동생 민병덕 변호사, 내 동생 병덕이로 딱 이거였어요. 다 모두가 내 동생 병덕이로였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직을 만나거나 어떤 단체를 만나거나 어떤 사람 만날 때도 3번의 법칙이 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갔는데 나를 환대하지 않아. 아이고 이상한 조직이네 하고 안 가. 또 다른 데가 한 바퀴 쭉 돌고 나면은 나쁜 놈으로 다 끝나 있어요. 국가가. 이런 게 아니다. 사람 간의 관계는 3번의 법칙이 필요하다. 3번은 만나야 된다. 만약에 3번에 안 됐으면 4번까지 갔습니까? 될 때까지 가는 거죠. 예. 지금은 세미 찬스라고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회에서 초선과 그다음에 재선, 방배치부터 이렇게 회의장까지 초선과 대우가 다르다고 하던데 네, 궁금했어요. 이제 그러면 재선이 되고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야당의 어떤 유명한 분께서 초선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많이 우리도 농담합니다. 뭐 하니까 아니 초선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 농담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방을 초선 때는 주어진 방을 갖고 재선 때는 제가 옮기겠습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전망 좋은 방 그리고 조금 더 공간에서 가까운 동선. 방이라든지 본인 입지가 좋은 곳이네요. 덜 시끄러운 방이라든지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전혀 안 옮기고 그냥 초선 때 쓰는 방을 그대로 씁니다. 저는 뭐 방이라나? 방이라는 게 아닌데 그냥 그대로 해 라고 하면서 바꾸고 그럴 이사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사회 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민주당의 그 을지로위원회 예, 위원장, 종로가 아니라 네, 을지로고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가장 주력하는 현안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을지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을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입니다. 을들- 가불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을들을 지키면서 민생을 지킨다 이런 개념으로 을지로위원회고요. 지금 가장 현안은 뭐냐면 홈플러스 사태 이겁니다. 홈플러스에 있는 노동자들, 그다음 입점한 점주들, 그리고 또 협력업체 사장님들 또는 뭐 직원분들, 채권을 타신 분들 이게 10만 명 이상이 아주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가족까지 하면은 30만 명이잖아요. 네. 이분들의 생계가 가장 지금 현안이고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가 정상화되게 하기 위한 것이 지금 저희한테 가장 간절하고 큰 현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현안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주거복지 전문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또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대학 때 아실지 모르겠는데 철거촌이라고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산동네에 철거촌이 있고 그 철거촌에 가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대책 없는 철거 반대한다라는 그 반대 투쟁들을 대학교 때부터 했어요.
거기에 때문에 변호사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정치학과 출신의 학생이어서 법을 잘 모르는데 정말 법을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사회적 약자들을 맞아요. 도우려면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됐고 변호사가 돼서도 이제 민생경제위원회에 가서 이제 주거복지를 하다 보니까 주거복지 전문 변호사가 된 거예요. 인생 역정이 깻잎이시네요, 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으시고. 하나도 쉽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학도 재수했고 아. 그리고 사법시험도 0.07점 차이로 떨어지고 나서 2년 더 하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도 3번째 만에 되고 된 게 어디예요? 한 번에 되셨잖아요. 되셨잖아요.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님께서는 약간 본인 자랑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스스로 우리 동네 일 잘하는 민병덕이라고 쓰여 있던데 어. 이제 그 당선 이후 음.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좋아졌는지 주민들이 좀 많이 만족하나요? 예, 만족하는 가장 특징적인 말이 뭐냐면 국회의원이 내 눈 앞에 보인다. 국회의원을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다. 저는 제 선거 때 명함도 제 직통번호였어요. 핸드폰 직통번호. 그리고 골목 당사라고 해가지고 길거리에다가 딱 좌판을 깔아놓고 기다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뭐냐면은 아파트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를 찾아가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또 자랑할 만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일 잘하는 이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정말 가까운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네 국회의원 하는데 저는 제일 처음 무슨 작은 거인 뭐 민병덕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런데 주민들이 부르는 걸로 해야죠. 주민들이 그래서 부르는 것이 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었어요.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의미죠. 우리 동네가 이제 동안이니까 동안 국회의원으로 가시죠. 그렇죠. 네. 자, 그야말로 일 잘하는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과연 국회에서 제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법안을 발의하셨는지, 혹시 빈틈은 없는지 입법검증본부에서 히어로들과 꼼꼼히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검증해 볼 법안은 바로 이겁니다. 가맹사업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말하잖아요. 네. 네, 요즘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가 없을 정도로 맞아요. 정말 많은데 이 가맹사업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가맹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부터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옛날에 사오정 40, 50, 45세면 정년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정년까지 채우기 어렵고 그 전에 나와서 또 제2의 인생을 사시잖아요. 그때 많이 하시는 게 자영업인데 뭐 치킨집. 그렇죠. 뭐, 네. 그 자영업 평소에 장사 안 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려고 하면은 두렵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손쉽게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외식업의 절반 이상은 프랜차이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맹본부의 노하우나 이 물건들 이걸 받는 거고 가맹본부는 이것을 내 브랜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우리가 지정한 업체에서 해야 돼. 좀 비싸더라도. 그리고 물건은 이 물건을 써야 돼. 좀 비싸더라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는 노하우 때문에 가맹료를 줘. 부담이 이제 가맹점주들한테 계속 좀 예, 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통일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하면은 오케이. 근데 이것을 넘어가서 착취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컵 하나에 어떤 로고를 딱 찍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컵을 써라고 하면서 그 브랜드가 찍힌 컵은 133원이에요. 그런데 브랜드가 찍히지 않은 똑같은 컵은 33원이에요. 100원 차이가 나네? 이런 건 완전히 착취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네, 계시고요. 예.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만큼 또 갈등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관악구에서 한 피자 가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인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나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41세 점주 이 김동원 씨가 네. 40대 본사 직원 그리고 60대와 30대로 이루어진 그 인테리어 업자 등 이 3명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범행은 뭐 무슨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 원인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 특정 업체에 그 인테리어를 맡기도록 했고 이 업체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2년이 안 돼서 누수가 발생을 하거나 뭐 타일이 깨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본사에서는 이제 보수를 해주길 거부를 했고 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었고 또 적자가 날 게 뻔한 1인 메뉴를 만들어서 팔도록 그렇게 시켰다.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까지는 아니어도 실제로 이제 가맹점주들과 본사 간의 어떤 그 갈등들이 계속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뭐 이렇게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적인 거고 요새 좀 가장 많은 분쟁 사례는 네. 이 차액 가맹금이라고 해서 이거를 부당이득으로 이제 반환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차액 가맹금이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1,000원에 내가 받아 사서 공급은 1,500원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에서는 사실상 500원에 유통 마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차액 가맹금이라고 하는데 이 가맹 점주들이 나는 이런 거 전혀 얘기된 게 없었고 계약에 이런 거 전혀 없지 않았느냐 하고 부당 이득이다라고 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실제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작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피자헛에 대해서 200억 원의 이 차액 가맹금이 부당 이득이다라고 인정이 돼서 반환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마 곧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인데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차액 가맹금의 어떤 법적 성격 같은 것들이 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물건, 이 재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원가가 얼마일까?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거죠. 그렇죠. 본사는 알고 예, 본사는 가맹점주는 알고 모르고. 그래서 가맹점들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서로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너희의 이익만 위한 것이냐와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고 싶고 논의하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할 수 있어야 돼요. 협의하려면 대등한 협상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대등한 협상력이 아니라 너 하기 싫으면 마. 네. 이 가맹점 들어올 사람 많아. 너 나가. 이렇게 되면은 협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정보의 균형과 그 정보의 균형을 만들어주기 위한 대등한 협상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법을 만든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보의 균형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 프랜차이즈 그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며느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영업 비밀을 그 가맹점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소스의 비밀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그것을 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확실히 동안이신데 얘가 옛날 광고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업 비밀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든지 또는 우리가 매일만 협상만 하고 있냐 그쵸, 네. 이런 거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뺐어요. 영업 비밀에 대한 것들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네네. 이 가맹점들에 대한 뭐 가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상의 대상인 것이지 영업 비밀에 대한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이 행복해지면 가맹본부가 돈 버는 겁니다. 더 말하자면 해외에도 만들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맹점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업무입니다. 윈윈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살펴봤고요. 바로 민병덕 의원의 두 번째 법안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직 민생을 강조하는 민병덕 의원의 두 번째 법안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두 분은 그 저축도 하시고 뭐 대출도 있으신가요 혹시? 그렇죠. 대출. 네. 요새 한 낮으면 4, 뭐 높으면 이제 1금융권은 7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저축금리는 이제 한 2%대 중반일 겁니다. 네. 저는 그거 모르는데 저축이 없어서 대출은 있으시죠? 대출은 아주 창창이 많아서요. 깻잎처럼 많습니다. 대출 빚은 내 친구다. 자산이잖아요. 하는 거죠 뭐. 뭐 대출 없는 집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가계 대출 이자가 참 만만치가 않고요. 예. 자는 동안 사실 돈이 굴러서 돈이 쌓여야 되는데 그렇죠. 대출 이자가 쌓여요. 대출 이자가 지금 뭐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일으킬 때 여기저기 은행 이렇게 다니면서 좀 어디가 좀 유리한가 이렇게 많이 따져 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뭐 요새 뭐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혹은 어플로라도 뭐 예금 금리 뭐 대출 금리 다 비교하고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 은행에서 뭐 이렇게 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카드도 뭐 만들어. 가입해야 되고 핸드폰 요금도 여기서 나가야 되고 그죠, 뭐 자동이체 몇 개 자동이체. 걸어야 되고. 원료도 그쪽으로 하고 막.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 별걸 다 하는데 뭐 이런 그 금융 소비자들 이자 부담을 낮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또 그렇게 다 해도 내려가는 건 정말 쥐똥만큼입니다, 의원님. 네, 이거 화가 나네요. 이 프로그램 시작하고 제일 먼저 제 메소드로. 네네. 근데 이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법안이라고요. 네. 반가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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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입니다. 금융 소비자는 복입니다. 소비자는 왕이라고 말하지만 네. 금융 소비자는 왕입니까? 여러분들 대출 많이 받는데 노예 왕 취급 받으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뭐. 노예예요, 노예. 사인만 넘기면서 막 결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자로 막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금융 소비자는 복입니다. 네. 그 복인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기준금리, 뭔 말인지 알겠죠? 네네,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플러스 가상금리. 여기가 이제 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우대금리. 여기에서 가상금리가 핵심인데 가상금리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뭐 목표 이익률, 뭐 리스크 비용,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그거는 은행이 정하는 예, 거예요? 은행이 정하는 거예요. 목표 이익률 다 정할 수 있죠. 리스크 비용 정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법적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그다음 출연료, 그다음에 뭐 교육세,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게 뭐지? 들여다봤어요. 네. 예금보험료가 뭔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저는 예금 보험료가 뭐냐면 우리 예금하시는 분들이 은행이 파산하면 1억까지 돈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보험료를 냅니다. 그게 예금보험공사에. 그 돈인 거예요. 그 보험료를 누가 내야 돼요? 은행이 내야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 예금자를 위해서. 근데 그걸 왜 우리가 내요? 대출자가 왜 내냐고요. 대출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화나네. 대출자가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인할 때 거기에 다 있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있어요? 아니, 너무 많아서 그렇게 너무 꼼꼼히 많아요, 못 그거. 봤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완전히 손짓고 혐치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내고 있었네. 야. 은행은 뭘 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은행이 우리 그 대출 이자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있는 거고. 네. 아니 그럼 이렇게 얻는 이익이 은행은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은행이 영업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정부 정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한 해에 몇십 조의 이자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오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한 법안으로 이게 어떻게 바로잡혀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은행법 개정안에서 은행이 내야 될 거는 은행이 내라. 이것을 대출자들에게 전가시키지 마라. 은행이 내야 될 건 은행이 내라. 은행이 내라. 대출자에 네. 그거 전가시키지 맞죠? 마라. 그것을 법문에 넣은 거예요. 가상금리의 법정이자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야, 이것만 빠져도 정확히 넣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이게 자기 이런 정도의 협의를 했어도 굉장히 반발을 할 것 같아요. 이제까지 해오던 것이고 우리 어떤 뭐 영업의 자유라든지 자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반발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업의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당한 이자를 우리 몰래 몇십 년간 전가시킨 것은 영업의 자율이 아닙니다. 그것을 영업의 자유라고 하면 됩니까?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들까지 영업의 자유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금융 소비자는
정말 정보도 없고 정말 을이거든요. 그럼요. 이 을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원이고 또 법이 보호해야 되잖아요. 예. 네. 세미 찬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은행들은 수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상 금리 속 다른 항목을 올려버리면 이제 대출 받는 이들로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다 끼워 넣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대금리를 이제 안 해준다든지 네. 뭐 이런 또 다른 방법을 이득을 결국엔- 취하기 위한 방법을 찾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은행끼리의 경쟁은 필요하다. 아,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은행이 해야 됩니다.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이익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행이 대한민국 은행은 20개밖에 안 되고 시중은행은 5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담합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담합도 막아야 되지만 법으로도 넣으려고 생각합니다. 가상금리 속에 다른 것을 꼼수로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가상금리 항목을 공개하도록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네. 항목은 공개해라. 그럼 이 항목은 어떤 의미야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도록 감독기관이 감독할 수 있도록 그걸 공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거는 피해가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의원님께서 진짜 또 대출이 많으시다는 게 진심이 느껴지시는. 우리한테도 또 참 그 힘이 되고 네. 그렇죠. 네, 영원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물건을 팔면서 은행만큼 갑인지가 어디 있나요? 네, 얼마나 우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어들까요? 제일 궁금해요. 그래요? 저는 최소한 1% 이상은 진짜요? 낮아질 거라고 보는데 출연료하고 그 교육세 이것만 하더라도 2조 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렇게 되면 개인들한테는 최소한 1% 정도의 효과들은 있을 것이다. 야, 이거 라고 큰데. 저는 1% 크죠. 네, 좀 뜻깊은 네. 시간이었고요.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히어로 마지막 그 단골 질문입니다. 네. 동료 의원 중에 여기 히어로에 나오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예, 제가 약간 기분 나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기분 나쁜 왜냐하면은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아, 제 친구 야당 의원인데 네. 보시죠. 네, 강민국 의원이라고요. 오. 굉장히 합리적이고 많은 좋은 법안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정무위에서 아주 키맨이기 때문에 부르면 많은 재밌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한테 소개받아서 전화드립니다. 하면 네네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십시오. 네네. 아우. 오늘 그 히어로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히어로가 굉장한 히어로입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생을 위한 좋은 네, 법안으로 네, 또 네. 인사드리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